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해대학교 전병헌입니다. 어, 저도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엄숙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와서 제가 자료집을 보고 발표 내용을 쭉 봤는데요. 아, 제가 발표할 내용이 가장 재미없고 가장 쓸데없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PPT 내용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전혀 시각적이지 않고 이런 바람에요. 어, 최대한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올 8월 중순에 나왔던 MBN에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밴드 해체 후 55년이 지난 비틀즈가 올해 초 세계 대중음악계의 권위 있는 상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고 존 레논의 미완성 녹음 테이프가 AI 기술로 복원된 덕분입니다. 뮤직비디오 속에는 AI로 되살아난 고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도 담겼는데요. 일부에선 죽어서도 쉬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든을 넘긴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와 링고 스타가 과거의 활동을 추억하며 노래합니다. 두 사람 옆에는 젊은 시절의 존 레논과 조지 해리슨이 등장합니다. 고인이 된 두 사람이 AI 기술로 신곡 Now and Then 뮤직비디오에서 부활한 겁니다. 하지만 고인을 AI로 되살리는 데 대한 우려도 큽니다. 존 레논과 조지 해리슨이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Now and Then이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하자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인과 경쟁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상조 회사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고인을 AI로 복원해 조문 인사를 전하는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今日は私のために集まっ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私のことをこうして思い、笑顔や涙を送ってくれる皆さんにただただありがとうと伝えたい。 유족이 만든 영상이 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고인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인은 또 죽은 다음에 나는 그냥 묻히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에 나게끔 만드느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인을 AI로 부활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고인의 잊힐 권리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예, 사실은 오늘 발표의 모든 내용은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에 나오는 영상들의 사례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나는 어디까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개개인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이 사실 오늘 AI 시대 진실에 관한 답이 본인한테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에 관한 것들을 그러면 어떤 판단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AI와 기술의 관계를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러니까 예술과 기술의 관계,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마다 예술은 과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는가라는 문제고요. AI도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니까 이런 기술을 우리는 예술은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였던가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다큐멘터리의 진실성,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한 이래 영화는 다큐멘터리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영화의 역사 14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에 그 다큐멘터리 진실성에 관해서는 어떤 연구들이 되어 왔었고 어떤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AI 시네마 시대에 와서 이제 다큐멘터리 진실성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라는 걸 기존에 나왔던
이런 디지털 합성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작품의 사례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과 기술의 관계입니다. 예술과 기술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논점들을 줬던 사람은 두 명인데요. 한 사람은 발터 베냐민이고 한 사람은 하이데거입니다. 발터 베냐민은 기술 발전과 새로운 매체의 관계가 새로운 예술의 형식의 탄생에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술가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늘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오면은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걸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은 타른페로 보며 이것은 진리 영역과 관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도구로서 어떤 장치로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이런 게 우리는 사용되고 있는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관점에서 만약에 베냐민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면 AI 기술을 보면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AI 기술에 상용하는 예술 형식은 무엇인가? 그 영화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AI라는 새로운 기술에 상응하는 예술 형식이며 적절한 매체인가 과연? 이렇게 베냐민 아마 질문을 했을 것 같고요. 하이데거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AI 기술이 나왔다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AI는 새로운 장치로서의 타른페의 기술인가?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AI가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는 장치로 쓰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AI 기술은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타른페 매치로 이끄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과 하이데거의 논점에서 보자면 결국은 우리는 AI 기술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이걸 기술적 영화사 관점에서 질문을 다시 보자면 영화 이론가의 제일 선배격인 장 에스탱이라는 이 학자는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현존하는 영화만이 아니라 1세기 혹은 2세기 후에 도래할 영화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최초로 탄생했던 시기에 이미 100년 뒤, 200년 뒤의 영화는 어떻게 우리 앞에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영화 기술과 관련된 연구들은요, 늘 결과론적이었습니다. 무성영화 시대에 무성영화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유성영화가 나오고 나서야 무성영화는 뭐지?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흑백 시대에는 흑백 영화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칼라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흑백 영화는 뭐였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근데 이게 디지털 기술이 나오면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고 동시대적이다 보니까 디지털 기술 이후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기술은 뭐지? 라고 질문하는 시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매체론적 입장에서 보면 로도익 같은 경우는 AI 기술이 단순한 도구적 기술을 넘어 미학적 가치를 지닌 예술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활용해서 과연 우리는 이걸 예술로서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맥루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AI 기술이 새로운 예술 형식을 낳고 새로운 예술 내용을 규정하며 수용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예술을 확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엘서서는 매체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엘서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AI는 영화는 어디에 와 있는가? AI 영화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국 학자 중에 정원과 김무규 선생님을 들 수 있는데요. 정원 선생님은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AI는 영화의 상상, 조작, 마술적 본질을 강화하는가? 이건 정원 선생님의 이 글은 대체적으로 VR이라는 기술이 실사 영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하시는 분이라 아마 이제 이건 다큐멘터리 영역이 아니라 실사에 가지고 있는 픽션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판타지성을 과연 이런 기술들이 더 강조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김무규 선생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AI 영화의 기존 영화와 차이는가 아닌 새로운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와서 새로운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그 세계 최초의 영화 하면은 1895년 루미에르 형제가 그런 카페에서 상영했던 10편의 영화를 단편 모음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세계 영화사의 최초의 영화에 관한 부분은 빨리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역사라고 생각하고요.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류미르 형제가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이전에도 이미 있었고, 과연 영화라는 관점을 어디에서 볼 것인가,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의 관점의 차이겠지만은 스크린을 통해서 대중이 다수가 동시에 봐야만 영화인가? 라는 질문은 이전에는 그 질문이 통용됐던 것 같아요. 그게 답이었다라고 생각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극장에서 다 같이 불특정 다수가 영화를 봤으니까요. 근데 기술은 발전돼서 영화는 이미 스크린 없는 시대 영화가 됐고요. AI는 카메라 없는 시대 영화로 저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류미르 형제 영화 이전의 영상들이 영화 역사 속으로 저는 빨리 편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사지도 베니시나는 건데요. 금성의 경로를 찍은 리볼버 사진총, 옛날에 카메라는 권총처럼 생겨가지고 연속 사진을 찍잖아요. 그 리볼버 사진총으로 찍은 최초의 영상입니다. 이게 다큐멘터리 기록 사진이 아니면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영화 속에 편입이 안 되나? 왜 우리는 이걸 영화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음. 이 파사지도 베니스는 사실은 과학자들이, 천문학자가 금성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속 사진으로 찍었던 거고요. 그 연속 사진을 찍은 걸 붙여서 보면은 이렇게 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 당시 과학자들이 그냥 카메라라는 장치를, 기계 장치를 자기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거였으니까요. 예. 그 정도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머브리치가 찍었던 음, 연속 사진입니다. 머브리가 찍었던 이 연속 사진 역시 음, 이게 영화라고 말하면 안 되나?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말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기록 사진이고요. 예. 누프랭스가 찍은 장면입니다. 라운드 헤이 가든 씬이라는 장면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짧지만은 2초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장면이지만은요 엄격한 기록 다큐멘터리 장면입니다. 가족이 정원을 걷고 있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사실은 다큐멘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영화의 역사에서도 모두 다 잊혀진 장면들입니다. 아무도 이걸 영화의 역사라고 다큐멘터리 영화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왜 우리는 프랑스의 류미에르 형제가 발표했던 1895년 12월 24일 밤의 영화가 세계 최초의 영화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진실성에 관한 연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카테고리에서 연구가 되어 왔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큐멘터리 진실성에 관한 철학적 기반을 만들어줬던 연구들이 있고요. 다큐멘터리는 진짜 그 사실인가, 팩트인가, 진실인가 이런 것들을 논할 때 가장 근본적인 기반들을 만들어준 연구들이 있고, 두 번째는 다큐멘터리의 진실성은 수학적 전환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니콜스나 로젠 같은 학자들이고요.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진실은 수행성과 윤리 측면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브루치, 트림이나 루비, 레노브 같은 학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진실성은 제도적 맥락에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어선, 윈스턴, 코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문자만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혀 시각적이지 못하죠. 영화적이지 못하고. 철학적 기반을 했던 대표적인 연구들인데요. 앙드레 바장은 너무나 잘 아시겠고, 앙드레 바장은 영화 이미지의 지성이 다큐의 진실성 논의를 만드는 첫 번째 철학적 토대를 근거를 제공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적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이며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서 해방된 사물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결국은 사진 이미지가 가지는 기계적 지식성이 현실의 객관성을 보증하고 기록 영상의 객관성과 증거성을 정당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건 사실은 카메라란 장치로 찍혔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그 카메라가 찍은 사진 영상은 일주에 24프레임씩 돌아가는 저 사진 영상은 사진은 사실일 거야라고 하는, 진실일 거야라고 하는 거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진실성은 사진이 가지고 있는 직접 지시성, 그 지시성이 가지는 객관성, 증거성, 이게 꼭 다큐멘터리는 사실일 거야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카를 플란팅가는 비허구 영화는 주장적 태도를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증거 제시와 논증이 이런 수학적 과정이 진실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증거 제시를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논증을 할 것이며 그걸 표현하는 방식, 그게 곧 진실성을 담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엘 캐롤은 다큐멘터리는 추정적 단정의 영화이다. 그래서 영상은 단순 지시물이 아니라 사실 주장을 수행하는 발화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로 찍어서 직접 지시성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실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학적 전환은 사실은 표현 방식이죠. 어떤 장면들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어떤 방법론으로 드러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큐멘터리 진실성은, 사실성은 그 수학적인 방법에 따라서, 표현 방식에 따라서 진실성이 확보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 니콜스인데요. 특정한 보이스를 통해 지식과 진실을 주장하는
담론이라고 다큐멘터리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다큐멘터리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특정한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식과 진실을 주장하는 담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선택, 배열, 편집, 보이스오버라는 장치를 통해서 관객을 설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표현이다 라고 합니다. 진실성은 재현 방식과 수사학적인 설계 속에서 같이 양자적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필립 로제는 사실성은 본질이 아니라 역사적, 담론적 구성물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진실성은 변하지 않는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현실을 찍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과 진실을 갖는 게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게 어떻게 읽히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수행성과 윤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수행성과 윤리에 관한 문제는 제작자나 감독의 입장에서 과연 있는 사실을 팩트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사람의 윤리성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제에서 진실성의 문제를 다루는 학자들입니다. 스텔라 브릿지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는 수행적 행위이며 결국 현실을 투명한 창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다큐멘터리는 카메라를 들여대서 직접 카메라가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지시성을 담았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이 감독이 제작자가 카메라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걸 수행했냐에 따라서 진실성이 판가름이 난다고 보는 것이죠. 트리미라 같은 경우는 나는 어바웃이 아니라 리어바이로 말하기를 원한다. 뭐 되게 그 말은 어려운데요. 사실은 타사를 대상화하지 않고 타자에 대한 진실성은 대상화하지 않는 말하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찍고 있는 대상을 타자화하지 않고 타자화하는 방법에서부터 일단 진실성이 어그러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분 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이 루비 같은 학자는 반영성은 영화 제작자의 입장과 제작 과정을 드러내며 진실 주장을 더욱 투명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노브는 자전적 증언 다큐멘터리 진실은 객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윤리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화 작업에 접근하는 창작자, 감독이, 연출자가 어떻게 그 작품을 수행하는 방식에 의해서 진실성이 확보되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도적 맥락에서 보면은요, 존 그리어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북극의 나누쿠는 연출된 장면들이죠. 나누쿠 조각에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연기 연출을 다 했고 동선 다 연출하고 자본고기 넣었다 뺐다 다 하면서 다큐멘터리 사실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북극의 나누쿠는 위대한 다큐멘터리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큐는 현실의 창조적 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큐는 실질적으로 연출을 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교육적으로 공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윈스턴은 다큐멘터리 속 진실의 규범은 역사적으로 우연적이며 기술 변화, 제도적 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큐멘터리에 찍혀 있는 게 진실이 제도적 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팩트가 우리가 봤던 팩트가 아닐 수 있음을 얘기를 하죠. 다큐멘터리 존 코너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는 기록이자 예술이며 다큐멘터리 가지고 있는 양면의 속성이죠. 영화로서 예술적 장면을 가지고 있지만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측면이 그 진실 주장은 제도와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중재된다. 제도적 맥락에 의해서 이 두 기능이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야 다큐멘터리 진실성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AI는 분명하게 카메라가 없는 영화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등장은 바쟁이 말했던 영화 초창기의 카메라의 그 지지성이 더 이상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시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진실성에 철학적 토대가 됐던 그런 객관적 지시성, 사진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이건 AI 시대에는 이제 논할 수 없는 근거가 됐습니다. 결국 AI 시대 다큐멘터리 진실성은 단순히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AI 시대의 진실성은 있는 팩트의 사실에 카메라를 세웠다고 해서 진실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그 뒤에 이제 사실은 사례들이 쭉 들어 있는데요. 사례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결국은 AI 시네마 시대 다큐멘터리 질성은 더 이상 지지성에 의존할 수가 없고 투명성, 윤리, 제도적 측면에서 다시 이 삼중 조건 속에서 재정이 돼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그 엄청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음. 시간을 맞춰서 발표를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성균관대 김미영 교수님을 모시고 네.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미연입니다. 저는 영화 역사하고 뭐 영상 산업 정책, 문화 산업 정책, 지식재산 정책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병원 교수님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네. 공개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토론문에 써드린 내용이 있는데 오늘 앞에 와서 발표 토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저는 주로 AI와 관련된 미학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을 간단하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의 역사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그것에 대한 미학적 논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초기에 무성 영화 시기에서 사운드 영화가 27년에 처음 도입됐을 때도 사운드 장치가 실제로 무성 영화의 허구적 세계를 미학적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평적 반응이 되게 컸었고 이후에 뭐 칼라 영화나 와이드 스크린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뭐 보아뱀이 삼키는 것 같은 그런 거에나 어울리는 그런 장면이다. 와이드 스크린에 대해서도 그런 비난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기술의 새로운 도입에 대해서 이제 미학적으로 늘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에서처럼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비평적 축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영화의 리얼리즘의 확장에서 이제 기술적인 새로운 장치들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미학적 견해들이 주로 이제 그것에 대한 서포트를 했었고 바쟁이나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뭐 크라카우에르나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화의 카메라가 재현하는 현실 세계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면서 발견하기 어려운 현실의 물질적인 세계를 오히려 복원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세계 이상의 것들을 이제 광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열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지이자 미학적인 확장을 보여줬던 그런 어떤 이론적인 근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큐멘터리를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카메라라고 하는 기계 장치가 사라진 AI 시대의 영화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미학적인 논거를 가지고 이 현실 세계와의 어떤 연결성이나 진실성을 봐야 하느냐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오다가 우연히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5월에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실제 이미지하고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서 62% 정도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풍경 사진보다 이제 인물을 사진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도 있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가려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노스웨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AI 생성물의 어떤 부자연스러운 외모나 광택이 지나치게 나는 눈, 어떤 불균형적인 것, 그다음에 노화의 정도에서의 보는 부문별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입술의 어긋남,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AI가 생성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면 초기에 영화 기술이 새로운 것들이 도입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그 이후에 이제 사라진 것들은 대부분 기술이 발전하면서 극복이 되어져서 그 자연스럽게 소화가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그 2010년 전후해서 디지털 영화가 계속 나올 때 그 영화계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이제 필름 룩처럼 보이게 하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되게 큰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극장에서 영화 보실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디지털로 영사하는 그 섹션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렇게 가로 열고 디지털 이렇게.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봐도 그 당시에는 2K, 4K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지금은 이미 굉장히 이제 오래전 얘기가 돼 버렸는데 사실 일부 초기에 디지털 영화를 제외하고는 사실 어느 순간 저도 디지털인지 필름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이제 AI 생성물에 대해서 가장 큰 그런 어떤 것은 이게 실제 카메라로 촬영한 것과 얼마나 유사하고 유사한지 또는 차이가 있는지 이 문제인데 그 앞서 다른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들은 점점 더 현실을 닮아가고 카메라로 촬영한 것과 구별이 없어질 것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저희가 보통 그 AI가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 미학적으로 표현하는 많은 그 개념줄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이미지인데 분명히 뭔가 이상하고 기이해서 낯설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불쾌감이나 불안감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그 우리가 실제 카메라가 찍은 것인지 아니면 AI 생성물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감각적인 감정의 어떤 동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이제 개념이 이제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사실 기술과 새로운 기술과 이제 미학의 그런 어떤 현실과의 긴장 관계 얼마나 더 현실을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은 영화사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제 지금 AI가 더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말씀하셨듯이 카메라가 없는 영화, 영상이 없이 프로젝션이 되는 영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전에 사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미학적인 반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물론 이제 뭐 어떤 진실성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긴 했지만 극복이 되어져 온 것 같습니다. 제도화되어지고 정서적으로 익숙해지고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그것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기술의 다른 세상의 전환이라고 AI의 그 기술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쭉 영화 기술사에서 보여져 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결국은 이제 해결되어지고 하나의 저희가 영화나 영상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용한 하나의 기술적 도구로 이렇게 소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지 물론 답은 없고 너무 네, 큰 문제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도 되겠네요. 예.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이제 AI 기본법이 24년 12월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국회 의결이 돼서 26년 1월 20일부터 발효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의견들이 많죠. 거기 대표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표시 의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져 있는 이제 윤리적인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하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AI로 생성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표시를 해서 그것에 대한 윤리적인 그걸 해야 된다. 전 교수님이 미처 발표하시지 못한 뒤에 발표문에 보면 몇 개의 다큐멘터리 예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 윤리적인 내용을 관객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를 했고, 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를 구축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생성물이 실제와 구별되기 어려운 허위적인 사기를 충분히 저희에게 일으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아니면 더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닌 그 이상의 현실적인 피해나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표시 의무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이제 그게 핵심적인 논쟁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정도 수위로 얼만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당연히 마련되기 쉽지 않고 또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실제 시행 시기를 늦춰야 된다라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보다 좀 더 먼저 이제 부분적으로 시행이 시작된 EU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단계별 적용이 27년부터 아마 이루어질 거로 보이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연방 차원에서의 단일 법률 체계는 AI에 대해서 없고 이제 몇 가지 지침이나 여러 가지 그 모델이 될 만한 몇 가지 지침이 나온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26년 1월에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전면 시행으로서는 사실 거의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인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제도적인 어떤 윤리적 표시 의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거나 제도라는 건 사실 최소한의 윤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근거가 되고 그게 사회 제도에 따라서 동일한 어디에서는 동성애 결혼이나 희록봉이 아니 대마초나 이런 게 이제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국가도 있는 것처럼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은 제도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비춰 봤을 때 그 AI의 윤리성의 장치로서 이해가 되는 그 표시 의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지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그 새로 등장하는 뉴 테크놀로지들이 영화사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극복되어 왔고 미학적으로 그걸 완성해 왔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AI 기술도 그 과정을 겪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던 시기에 2000년 이제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넘어올 때 1999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올 때 그때가 우리나라의 그 시기가 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영화제들이 막 생겼을 때였고요. 전주국제영화제가 그러면서 디지털 대안 이런 모토를 내세우면서 새로운 영화제가 만들어졌었죠. 근데 그때 말하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건 필름 영화의 죽음이 아니라 맥락이 그러죠. 그러니까 필름 영화가 죽는 게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기술로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디지털 기술의 끝은 완벽한 아날로그의 재현이었죠. MP3가 완벽하게 LP판의 음질을 가져야 되는 거고 디지털을 찍은 카메라로 깨끗하게 찍은 영화가 필름 룩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기술로 만들고 싶어하는 궁극의 끝은 결국은 아날로그의 재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어서 이 기술들은 충분히 아날로그에 익숙했던 그 전 기술 세대에 익숙하고 그걸 받아쓰는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여지고 쉽게 이것도 같은 것이구나, 동종이구나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근데 AI는 다른 종인 것 같습니다. 다윈에 따르면 다른 종이죠. 종속 과목 감는 게
분명히 다른 갈라지는 지점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의 디지털 기술과는 다른 이미 선이 가지가 갈라지게 되는 새로운 기술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아날로그 디지털 기술, 이제 AI 이전에 있었던 디지털 기술이 익숙했던 사람들도 이걸 그러면 쉽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지점에서는 저는 다른 종이기 때문에 여전히 낯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진 데는 분명히 어떤 중간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장르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애니메이션 영화로 놓고 따지면 디즈니 영화의 특징이 있고요, 픽사 영화의 특징이 있고 지브리 영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각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딱 나오면 어디 회사 건지 다 압니다. 저희가 같은 영화지만 다른 장르의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자기만의 장르를 구축을 하죠. AI를 활용한 영화들은 아마 이런 AI 기술이 가지는 특징적인 이미지들이 있고 그걸로 장르화될 과정을 거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든 극영화든 어디든 AI 영상을 쓰는 건 AI 영상만이 가지는 특질들이 보이는데 당분간은 그런 장르화 과정을 거치고 AI 영화라는 장르가 따로 분리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게 과연 극장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 이미지나 이런 거 익숙한 젊은 친구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날로그 이미지에 필름룩에 익숙했던 저희들한테는 조금은 거부감이 더 있겠지만은 분명하게 근데 통용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 발표의 마지막쯤에도 있는데 올해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2025 CES에서 그 헐리우드 영화 전문가들이 영화 제작자들이 모여서 AI를 거부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효율성이죠. 효율성. 아까 말씀하신 돈과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들은 헐리우드 영화에 적극적으로 AI를 쓰겠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돈과 시간의 문제.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과 시간을 절약했던 기술이 거부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AI는 강력한 효율성의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 어떤 제작자도 이 기술은 놓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이 기술에 의한 영상들은 나올 거고 그 영상들은 그 영상에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이 될 거고 그걸 즐기는 장르가 만들어질 거고 분명히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AI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기술에 대해서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현재 세계적인 법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 AI 시네마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한 5년 반,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제 연구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은 5년 반 안에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그 논문을 보고 책을 받겠습니까? 빤한데 그 안에서 제가 봤던 거 안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AI가 가진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험성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연구했던 AI 영화에 관해서 연구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프롬프팅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AI가 결과물로 도출해내느냐라는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테스트를 계속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회화 작품을 주고 그거하고 똑같은 그 이미지를 만들려고 어떻게 프롬프팅을 하면 그거와 똑같이 가장 유사하게 유사율이 적어도 한 90% 이상이 넘어가게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라고 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기호학과 도상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umberto 에코의 기호학이 AI 시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경험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umberto 에코가 분석해놨던 중세 시대 미술을 분석했던 기호와 도상들을 AI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 그게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어떤 기호나 도상에 대해서 인간처럼 판단하게 하는 거. 그렇게 가까워질수록
그 기호와 도상에 대해서 AI가 훈련이 되면 될수록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확률이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제 연구 결과로는 그랬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잊혀진 학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호와 도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으면 인간들은 그걸 어떤 의미로 서로 의사소통을, 사회소통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것들이 AI를 가장 인간적으로 만드는 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연구 결과로 따지면. 그래서 프롬프팅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빅데이터로 AI에게 제공할 때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시간 쌓아왔던 기호학과 도상학이 많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